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오늘처럼 시간이 안 가는 날은 처음이요. 해병대는 거사 준비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다. 김포 해병여단장 김윤근 준장은 출정부대로 내정한 오정근 중령의 대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5월 초에 보전포 협동훈련을 실시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작전참모는 보전포 훈련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윤근은 군단장과 인접 사단장을 모시고 훈련 시범을 가지려는 것이니 비좁더라도 여단 지역 내에서 장소를 몰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보전포 훈련이 오정근 대대 중심으로 끝나자 김윤근 여단장은 이 대대에 대해서 야간 기동 훈련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장교들은 훈련이 오정근 대대에 집중되는 걸 보고는 기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정근 대대는 중대 단위의 도보 훈련만 해오다가 대대 규모의 차량 이동 훈련을 받게 됐다. 김윤근 여단장은 김포 가도를 현지 시찰했다. 비포장에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도 있어 야간 기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았다. 그는 해안중대와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길을 보수했다. 해병대가 5월 16일에 모범적으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5월 14일은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이날 아침 영천에서 상경한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이 신당동 박정희 집에 들렀다. 한 준장의 임무는 거사 당일 박정희의 경호와 수행이었다. 이때 이틀 전에 경찰의 연행, 구속된 뒤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에 대해 추궁을 받고 있던 김덕승의 처가 찾아왔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한웅진은 며칠 참으면 절로 해결될 터이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달려보냈다. 박정희, 한웅진 두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한웅진은 박정희의 호위병으로 데리고 올라온 부하들이 묵고 있는 화신역 미화호텔로 돌아갔다. 박정희는 집을 나서 약수동으로 향했다. 서울 약수동 김종락의 집에 아침부터 평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검은색 안경을 낀 이들이 많아 장교들임을 짐작해 했다. 은행 간부이던 김종락은 집안의 아이들을 모두 학교 운동장으로 보냈다. 김포 해병여단장 김윤근 준장은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 늦을까봐 일찍 출발했는데 회의 시간 10시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오면 이곳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근처 다방에서 3-4명씩 모였다가 들어오곤 했다. 참석자들은 박정희 소장과 김동하 예비역 해병소장, 김종필을 비롯해 25명, 공수단, 단장 박지옥 대령, 대대장 김재민 중령, 34단, 작전참모 201 중령, 33사단, 작전참모 오학진 중령, 육군단 포병단, 육군단 작전참모 홍종철 대령, 대대장 신윤창 중령, 대대장 구자춘 중령, 대대장 백태하 중령, 대대장 정호경 중령, 대대장 김인화 중령, 육관구 사령부 참모장 김재춘 대령, 작전참모 박원빈 중령, 김포 해병여단 여단장 김윤근 준장, 대대장 오정근 중령, 부연대장 조남철 중령, 인사참모 최용관 소령, 특수임무 담당자 오치성 대령, 옥창호 중령, 김영욱 중령, 이석재 중령, 유승원 중령, 박종규 소령. 박정희가 간단한 인사를 했다. 이어서 쿠데타군 출동 계획의 이반자인 박원빈 중령이 각 부대의 임무와 출동 시간을 설명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원래 박원빈은 한강 서쪽에 위치한 부대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는 순서를 해병여단, 공수단, 33사단으로 제의했으나 김윤근 해병여단장이 반대했다. 그는 해병여단이 가장 먼 곳에 있으니 공수단 뒤로 해달라고 했다. 공수단 김재민 중령은 공수단의 차량이 부족하다면서 3쿼터 수송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3쿼터 한 대에 공수단 1개 팀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박원빈 중령은 육관구의 차량들을 15일 밤 10시까지 공수단 연병장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종필이 신문지에 싼 돈을 돌렸다. 집에 양식이라도 사주자는 취지였다. 해병대 몫은 30만 환이었다. 이 합동작전 회의가 끝난 뒤 해병대의 4사람은 따로 모였다. 오정근 대대장 등 세 연관 장교들은 여단장에게 불평했다. 왜 한강 인도교 통과의 선봉을 양보했습니까? 김윤근 준장은 찬찬히 설명했다. 거사가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봤소. 우리가 선봉이 되었다가 실패할 경우 해병대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소.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해병대가 선봉이었다고 하면 누가 집권해도 해병대를 경계하고 푸대접하게 될 것이고
육군 측의 시기와 중상이 첨가되면 해병대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죠. 합동작전회의를 마친 뒤 김종필과 이석재, 민간인 김용태는 남아서 문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혁명 공약, 포고문은 김종필이 작성했다. 유승원 대령과 이석재 중령은 국민, 학생, 제향군인, 국군, 유엔군 장병 및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런 문건들을 검토한 뒤 김종필 중령이 박정희에게 가져가 최종 검토를 받기로 했다. (5월 14일) 오후 신당동의 박정희 소장 집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 육군 방첩대사나 서울지구대 대장인 이희영 대령과 육군본부 직할 제15범죄수사대 방자명 중령을 박정희가 집으로 부른 것이다. 서울 지역의 두 군 수사기관장은 박정희의 혁명 모의를 알고 있었다. 이희영은 전날 밤에는 박정희 소장을 구속하느냐 마느냐로 검찰총장과 참모총장 사이를 오가면서 논의까지 한 사람이다. 방첩대는 그 순간에도 박정희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고 미행조를 편성해놓고 있었다. 그런 판에 박정희는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김동화 소장을 태연히 소개시키고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한 해 전 이희영 대령이 이군 방첩부대장이었을 때 하던 그 이야기였다. 군이 한 번 나서서 깨끗이 쓸어버린 뒤 병영으로 돌아간 다음에 정치를 감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버마 내윈식이지. 박정희는 날짜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사가 임박했다는 냄새를 풍겼다. 장도영 참모총장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암시도 주었다. 방자명이 들으니 박정희는 자신과 이희영을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 듯했다. 방자명은 속으로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하는 반발심이 생길 정도였다. 육사 8기인 방자명은 몇 달 전까지 이군 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여 박정희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고 있었다. 박정희로부터 뒤엎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노골적인 동참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다. 방자명은 장도영 총장에게 박정희 쿠데타설을 직접 보고한 적도 있었다. 이날 방자명은 박정희의 능수능란한 술수에 뭐가 뭔지 모르는 기분이 됐다고 한다. 5월 14일 오후 박정희는 바빴다. 이낙선 소령에게 친서를 지참시켜 1군 사령부의 장교들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다. 대구에 있는 이주일 2군 참모장에게는 모레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못 내려간다고 전화로 연락했다. 모레, 즉 16일에 거사한다는 뜻이었다. 박정희는 전화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은 메모하여 전속부관 김성구 중위를 시켜 직접 이주일 소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4일 밤 박정희는 신당도 자택에 머물면서 늦도록 김종필이 가져온 혁명 공약, 각계에 보내는 호소문, 포고령 따위의 문안을 검토했다. 자정을 넘겨도 끝나지 않아 다음날 다시 하기로 했다. 밤늦게 문재준 육군단 포병사령관이 방문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오전에 있었던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뒤늦게 박정희로부터 지침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날 밤 공수단 대대장 김재민 중령 집에는 박종규 소령, 차지철 대위 등 11명의 팀장이 모여 장면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반도호텔 점령 계획을 논의했다. 엘리베이터조, 비상구조, 층계조, 정문조를 편성, 약 70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에 김재민, 박종규, 차지철 그리고 다른 세 대위는 반도호텔 건너편 중국 음식점 아서원으로 갔다. 박종규가 비스듬히 옆면이 보이는 반도호텔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건물 양쪽 면에 난 철제 비상계단의 하단은 접혀 있었다. 위에서 비상 탈출할 때 펼칠 수 있게 된 것인데 밑에서 오르려면 로프가 필요할 듯했다. 이들은 이어 반도호텔의 내부를 정찰키로 했다. 먼저 1층에 있는 바로 들어가서 맥주를 한 잔씩 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맥주잔이 떨어져 깨졌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나는 파열음은 그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누군가가 장면 정권이 깨지는 소리야라고 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 위를 오가면서 8층에 있는 장면 총리의 집무실과 숙소를 공격할 행동 계획을 짰다. 5월 15일은 월요일이었다. 청파동 숙명여대 근처에 살던 김종필은 아침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당동 처삼촌 집으로 향하면서 만삭의 아내 박용욱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 하느님이 도우시면 당신과 또 만날 수 있겠지. 자고로 유복자는 대개 아들이라고 하니까 설령 내가 이 거사에서 죽더라도 그놈만은 잘 키워주시오. 김종필은 언덕배기에서 내려오다가 뒤돌아봤다. 박용욱은 문 앞에 서 있었다. 5월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광명인쇄공사 이학수 사장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검은 안경을 쓴 김종필이었다.
이 사장은 일본에 주문한 인쇄기 구입권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김종필은 안경을 벗더니 내일 미명을 기해서 거사하기로 하였소라고 했다. 이학수는 제가 맡은 일은 완수하리다. 염려 마시오라고 했다. 이 형, 제가 안내할 테니 박 장군한테 갑시다. 이 형을 만나자고 합디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탔다. 신당동으로 달리는 차 중에서 김종필은 이 사장의 손을 잡더니 귀옛말로 오늘처럼 시간이 안 가는 날도 처음이요 라고 했다. 신당동 박정희 장군 집에 들어가니 키가 큰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이 먼저 와 있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안방에서 나왔다. 이 형 잘 오셨소. 인사를 나누는데 노란색 스커트를 입은 유경수가 들어왔다. 여보 인사하시오. 이분이 이주일 장군의 친척 되시는 이학수 씨요. 박정희는 이학수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공책 한 권과 서류를 꺼냈다. 혁명 공약과 혁명 취지문, 포고문 초안이었다. 박정희는 이 서류들을 내놓고 이학수의 의견을 구했다. 이학수는 32절지 크기로 35만에서 50만 장을 인쇄하면 자정부터 시작할 경우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포고문의 인쇄는 혁명군이 서울 시내로 진압한 뒤에 시작하라고 했다. 확정된 혁명 공약, 포고문의 인쇄 원고는 김종필이 밤에 전해주기로 했다. 박정희는 이렇게 당부했다. 이 사장, 사전이나 작업 중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15시간만은 입을 열지 마시오. 공장 직원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잘해주시오. 박정희는 옆에 앉아있던 김종필에게도 지시했다. 경호원 3-4명을 데리고 가서 직접 작업을 감독하게. 그리고 순찰 경관이 오거든 입을 막고 잡아도. 이학수가 안방을 나오니 응접실에 김동화 장군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함경도 출신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모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학수는 김동화에게 나 먼저 갑니다 하고는 광명인쇄소로 돌아왔다.